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학습지 중간에 민법의 기본 원리 여기에 별표 한번 칠게요. 시험 문제도 진짜 자주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본격적인 수업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요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사전 작업을 좀 준비했어요. 시대 특징 파악하기라고 하는 건데 요 단어를 보니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역사 얘기를 할 것 같구나 싶죠. 왜 역사 얘기를 할 거냐면 요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민법의 기본 원리를 요 표로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세 가지 원리들을 시행했더니 문제점이 보여서 이걸 수정하고 보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용이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 민법의 원리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근대라는 시기에 적용되었던 민법의 기본 원리고요. 요것 때문에 생겨난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현대에는 이런 식의 기본 원리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사전 작업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 특징 파악하기 해볼게요. 우리 역사 구분할 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는 얘기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중세와 근대 사이에 사실 하나의 시기가 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고대라고 중세 아니면 근대, 현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요렇게 네 덩어리로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더 애매한 구간이 나와서 요 시기를 다른 말로 이름을 붙이거든요. 요걸 절대왕정이라고 부릅니다. 절대왕정. 자, 그래서 요 5가지 시기로 쌤이 구분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근대, 현대라고 했으니까 요 3가지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절대왕정 시기. 자, 이름만 봐도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건 누구 같아요? 그렇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 왕이 정말 힘이 셌던 시기가 절대 왕정입니다. 왕이 너무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요. 말도 안 되는 명령들로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특히나 이 시기는 철저한 신분제가 적용되던 시기라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절대 왕정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금도 많이 걷어가지. 정말 이상한 명령을 많이 따라야 되지. 그런 명령 때문에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가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더 할 수 있는 건 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와, 신분제를 없애자. 저런 왕을 타도하자. 라는 식으로 뭐 농기구를 들고 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민혁명이 성공을 하게 돼요. 먼저 영국부터, 그 다음은 미국, 프랑스,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이게 퍼지면서,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성공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억압받았던 백성들이 왕을 무너뜨리고 신분제를 타파한 사건을 시민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분제가 타파되게 되고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가 그리고 평등이
중시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이때 말하는 자유는 이제 국가가 백성들을, 이 시민들을 괴롭히지 않는, 간섭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럼 이제 신분제가 타파됐고 자유를 얻게 된 이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이렇게 막 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평등하던가요? 남자와 여자,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 키가 큰 사람과 아닌 사람, 잘생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옷을 잘 입는 사람과 못 입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과 많이 먹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을 전제로 하기 시작했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그래서 잘난 사람은 계속해서 잘나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못하게 되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집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잘하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잘하겠지만 못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돌보지 않으니까 더 격차는 벌어지게 되고 문제점이 생겼던 거죠. 특히나 이 시기에는 돈이 중요하게 됩니다. 신분제가 없어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제 돈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 자본가와 돈이 없어서 이 자본가한테 고용되어야 했던 근로자. 이들 간의 격차가 심하게 되는데 딱 봐도 근로자가 더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자본가는 어떻게든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시킵니다. 하루에 14시간 일 시키고 기록에 따르면 5살짜리 아기가 창문도 없는 공장에서 막 일을 하다가 폐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임산부는 물론 많은 병을 가지면서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노동 착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자본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환경을 생각하겠어요. 폐수 막 보내고 매연 보내고 했더니 환경오염도 심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이 생겼더니 가난한 사람이 계속 생기고 근로자들은 노동 착취 때문에 죽어나가고 환경은 너무 오염되고 국가가 간섭하지 않은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일으키는데요. 복지가 강조되게 됩니다. 이 복지부터는 이제 국가가 지원금도 주고요. 몸이 약한 사람을 돌보기도 하고, 아까 공장에 5살짜리 아기가 가서 폐병 걸렸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기들이 원래라면 공장에 있을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아기들을 공부시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국가가 개입하게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근대와 현대의 시대적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절대왕정 때는 왕이 너무나도 힘이 셌던 시기. 그리고 신분제가 있었던 시기. 그래서 왕의 억압을 너무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하필이면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영국부터 그 다음 미국, 프랑스까지. 이 바람이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신분제를 타파하게 되는 겁니다.
신분제가 타파되게 되니 개인들은 자유랑 평등을 누리게 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말하는 자유는 국가가, 특히나 왕이, 이게 왕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국가가, 왕이 더 이상 개인들한테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전제했어요. 신분제가 타파됐으니까. 그런데 실제로의 우리 삶은 정말 평등하지는 않았던 거죠. 잘난 사람은 계속해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못 사는 빈부격차가 심화됐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본가와 근로자의 사이. 계속해서 노동 착취를 당했던 근로자들은 많이들 죽어갔고요. 그 다음에 자본가는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다가는 와, 국가가 망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기가 근대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대라는 시기를 보면 시민혁명 요걸 떠올리면, 짝지처럼 떠올리면 앞으로의 공부가 수월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제는 국가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 공익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그다음에 근로시간도 하루에 열 몇 시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기도 하고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장에 매연 같은 거 너무 많이 보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면서 국가가 개입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복지라고 부르고요. 앞으로 현대라는 말을 보면 복지라는 단어를 짝지처럼 떠올리는 게 좀 더 공부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근대 때는 시민혁명, 개인의 자유 강조, 현대 때는 복지, 공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인트를 잡고 이제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의 115쪽의 글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시대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 교과서의 글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민법의 기본 원리는, 민법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 간의 분쟁 해결, 개인을 좀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근대와 현대 중에 어느 시기에 좀 두드러지게 강조됐을까요? 그렇지. 근대 때 민법의 기본 원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면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가 볼게요.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근대 이전 기억나요? 어느 시기인지? 절대왕정이었습니다. 여기 하나 적어둘게요. 근대 이전의 사회는 절대왕정. 왕의 힘이 너무 셌던 시기.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서 권리의 차별이 존재했다. 서로 평등하지 않은 주체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민법의 등장은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신분제를 타파하고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지닌 법적 주체로 존중받게 되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뒷장을 보면 교과서 115쪽에서 이어서 갈게요. 교과서 116쪽에 보면 근대민법에 적용되었던 세 가지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진한 글씨 위주로 한번 볼게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일단 요 세 가지 전부 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거 포인트를 잡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부터 갈게요. 사유재산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네가 마음대로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다. 네 마음대로 재산 써라. 라고 하는 게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전에 절대왕정 때는 개인의 재산을 온전하게 마음대로 쓰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국가가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요.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신분제에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이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이 뭐 귀족, 왕, 좀 있는 사람들한테만 통용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노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유재산이라는 얘기 자체가 적용이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근대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마음대로 다 써라. 그게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줄을 그을게요.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배타적으로 이 배타라는 말은 밀어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 재산을 내 거다 건들지 마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으로 돈도 벌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사유재산권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은 저번에 계약에 대해서 배웠죠. 뭐뭐 할래? 라는 청약과 응, 승낙이 합쳐지게 되면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런 계약도 너네 마음대로 계약 체결해서 움직여라. 근대 이전의 절대왕정 때는 개인들끼리의 자유로운 계약보다 왕의 명령이나 귀족들의 명령이 더 힘이 셌었죠. 근데 이제는 신분제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신분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계약을 만들어라. 그래서 줄 칠게요.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일을 결정해서 자유롭게 권리와 의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어떤 계약을 맺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은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게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절대왕정 때랑 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절대왕정 때는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희랑 세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옛날에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궁예라는 왕이 나왔어요. 그 궁예가 한 번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신하가 재채기를 한 거예요. 그게 되게 마음에 거슬렸나 봐. 그래서 바로 철퇴형. 그게 가능했던 시기가 절대 왕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거슬리면 내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내가 죽게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절대 왕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네가 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네가 잘못을 했을 때만 책임을 져라. 이 당연한 말이 이 근대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실 책임의 원칙. 자, 줄 칠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때 자기한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네가 잘못했을 때만 책임을 져라. 요거랑 관련해서 좋은 문장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있길래 쌤이 학습지에다가 적어 왔는데요. 요거 밑에 한번 볼래요? 자신의 행위로 인한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면 인간은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그게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고의 과실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너네가 한번 생각해 봐봐.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그건 고의일까요? 과실일까요? 그치, 일부러 한 걸 고의라고 부르고 실수로 한 걸 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법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고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알고 행동한 거예요. 자, 여기 교과서 보자. 왼쪽에 조그만한 글씨로 보면 고의, 과실 구분해 놨거든요. 요걸 보면 돼요. 고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생길 걸 알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칼을 찌르면 저 사람이 죽겠지. 알고 하는 걸 고의라고 부르고요. 과실, 실수는 내가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요걸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생길 거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던 거지. 그걸 실수, 과실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결과를 인식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고의, 과실을 가리는데 특히나 과실을 한번 조금 더 보자. 어떤 걸 실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갈밭에 완전 술에 취한 사람이 서 있어. 이 한 사람이랑 실제 건장한 사람이 딱 두 발로 버티고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자갈밭이에요. 술에 취한 사람과 신체 건강한 두 발을 딱 버티고 있는 사람 둘이 있을 때 내가 조심해서 좀 다뤄야 되는 사람은 어느 쪽일까? 당연하지. 술에 취한 사람이 내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왜냐면 내가 자칫 손을 잘못 건드렸을 때 그 사람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중심도 잘 잃을 거고요. 자갈밭이라서 다칠 위험도 크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 정도의 주의를 해야 되잖아. 쌤이. 그 정도는 예측하고 그 정도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잖아. 근데 그 정도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걸 그러니까 행위자가 자신한테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해서 그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던 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쌤은 아기를 돌볼 때 쌤이 어른이랑 같이 있을 때보다는 아기를 돌볼 때 더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기를 돌볼 때 나에게 요구되는 주의가 더 강해. 근데 그걸 잘 하지 못해서 아기를 다치게 한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중한 과실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나한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 세 가지 다시 정리할게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근대 때 나온 세 가지 원칙인데 네 재산 마음대로 써라.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네 계약,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계약 체결해라. 계약 자유의 원칙. 잘못이 있다고 해도 네가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네가 잘못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나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 나쁜 결과가 너에게 잘못이 있을 때, 특히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 근대 때 나온 민법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마저 정리할게요. 과실 책임의 원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해도 행위자한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근대 사회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업도 자기가 잘못한 거에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니까 그 나머지 행동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들든 어떻게 제작을 하든 누구한테 어떤 값에 팔든 기업이 마음대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게 근대민법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너무너무 강조했더니 각종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점들을 쌤이 학습지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부터. 네 재산 마음대로 써라 라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앞에 땅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그 사람이 내 땅인데 뭐 어때? 라고 하면서 공장을 설립했다고 볼게요.
학교 앞에 공장을 설립했다고 보자. 그러면 우리 수업할 때 소음도 많이 일어날 거고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 창문이야 뭐 열겠나. 그래서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건강권도 훼손될 거고 환경권도 침해받게 될 겁니다. 만약에 학교 앞에 땅이 있는 사람이 공장이 아니라 모텔을 짓는다고 해도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때가 근대입니다. 네 재산 네가 마음대로 써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네 계약 네가 마음대로 체결해라 라고 했지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계약이 자유롭게 만들어지려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이 평등하지가 못하잖아.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이 먹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래서 개인들 간에 평등한 위치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강한 자의 요구대로 계약이 체결되게 되어서 부당한 계약이 많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힘들어지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자 아니면 아동들, 심한 사례는 5살짜리 아기가 하루에 16시간 정도 창문 없는 곳에서 막 일을 하다가 폐병이 걸리기도 하고 임산부들도 유산도 많이 되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 요 자기 책임의 원칙은 자기한테 고의랑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요걸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팔이 부러졌을 때 저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는 저 사람한테 고의랑 과실이 있다는 걸 다친 내가 파악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일부러 때렸는지 실수로 때렸는지를 내가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요것도 힘든데 특히 요런 것들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환경오염을 일으켰어요. 어떤 공장에서 막 매연을 뿜어가지고 막 이제 공기가 탁해져서 내가 지금 폐가 되게 안 좋아진 거야. 요거에 대해서 기업이 잘못이 있다고 밝히는 건 피해를 입은 내가 밝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회사 사람들이 일부러 매연을 내보냈는지 아니면 제작 과정상 무슨 실수가 있어서 매연이 그냥 어쩌다 보니 나가게 된 건지 일반 소비자인 내가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업의 고의나 과실을 밝히지 못하면 기업은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거든요. 이때 과실, 고의나 과실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밝혀야 되는 건데 특히나 기업이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밝히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기업이 환경오염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그 과실 책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때 나왔던 이 3가지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되게 강조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의 권리가 파괴되고 계약은 불공정하게 체결이 되고 자기한테 고의랑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서 이
고의랑 과실은 피해자가 밝혀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밝히기 어려운 기업에서의 문제는 밝히기가 어려워서 기업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자, 교과서 117쪽에 가서 스스로 탐구하기 활동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게 여기 있는데요. 그 샤일록과 안토니오가 돈을 빌리는 계약을 맺게 되는 거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고리 대금업자인 샤일록한테 돈을 빌리는데 돈이 급전이 필요했던 안토니오는 샤일록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였죠. 그 샤일록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네 살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 근데 뭐 지금은 안 되지만 근대 때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저질러도 국가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줄쳐 보세요.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살 1파운드를 제공한다는 증서를 써준다.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 사회적인 통념에 어긋난 불공정한 계약이 만들어져도 국가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고요. 그때 이런 계약도 가능했겠네요. 시급 100원인 알바 계약, 살인을 청부하는 계약, 청소년 성매매 계약 이런 게 벌어지더라도 국가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던 게 근대입니다. 근데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현대고요. 현대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원리들이 수정되게 됩니다. 이건 교과서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118쪽입니다. 근대민법의 3가지 원칙이 이제 수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진한 글씨 위주로 갈게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개인의 재산권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기보다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그래서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린벨트를 만들어서 그 땅을 개발하지 못하게 개발 제한 구역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공장에서도 뭐 매연을 얼마까지 너무 많이 배출하지 말라고 제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재산에 국가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어요. 그래서 개인 간의 법률 관계가 각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습지에 쌤이 필기할 내용이 많아서 그 학습지에 적어 왔는데요. 그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는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너네 이제 최저시급 보장받아야 되지. 옛날에는 최저시급이란 얘기가 없었어. 그냥 사장이 100원 준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야 사장들아 너네 일 시키려면 최저시급 줘라 라고 국가가 제약을 하게 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을 빌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간은 쫓아내지 마라 라는 식으로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상가 건물 같은 거는 5년 동안 쫓아내지 마라 라고 적혀 있고요. 이자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이자 뭐 50% 그거 안 됩니다. 뭐 법에서 정해진 이자대로 돈에 대한 이자를 매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살인청부 계약, 성매매 계약 이런 것들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인청부 계약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1억을 줬어. 그 계약 무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도 쌤이 그 1억을 다시 받아올 수 없어요.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의 원칙도 이제 줄 거예요. 요거는 교과서의 학습지부터 먼저 볼게요.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자기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 두 가지예요. 사업자의 환경 침해랑 제조물 책임 같은 거. 그러니까 기업이 환경 침해를 초래했을 때 대체 기업이 어떻게 했길래 매연이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공기가 더러운지, 바다가 오염됐는지를 일반 소비자인 우리가 밝혀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정황이 있으면 이 기업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공기의 질이 너무 안 좋고 바닷물이 너무 안 좋다라는 정황이 있으면 일단 우리는 기업한테 야 너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때 사업자가 야 나는 이런 환경오염 안 시키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라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 적어놔 보세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원래라면 고의랑 과실을 피해자가 밝혀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고의로 나를 때렸다, 저 사람이 실수로 나를 때렸다라는 걸 피해자인 내가 밝혀야 되는데 이 환경침해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일반 시민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일부러 폐수를 보냈는지 아니면 기업에서 실수로 제작 과정상 무슨 잘못으로 폐수가 나온 건지를 시민들이 밝혀내지를 못하니까 이 경우에는 일단 고소를 해놓고 사업자가 야 나는 진짜 열심히 그러니까 안 버리려고 노력했어 라고 사업자가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이라는 얘기를 볼 거예요. 제조물 책임을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 때문에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쌤이 살았던 집 위층에 있는 주인집 할머니가 밥솥을 쓰시다가 밥솥이 터지는 바람에 크게 화상을 입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원래라면 그 기업이 고의로 그런 밥솥을 만들었는지 실수로 그런 밥솥을 만들었는지를 피해자인 할머니가 밝혀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그 기업이 고의로 했는지 과실로 했는지를 어떻게 밝혀요? 그래서 일단 고소를 해놓으면 기업에서 먼저 나는 이 물건 제작 과정에 아무런 실수가 없었고 어떤 고의도 없었다는 걸 기업이 스스로 밝혀내야 되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기업도 사실 그걸 밝혀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 그게 밥솥이 망가졌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밥솥의 결함 때문에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2차적인 피해가 생겼을 때는 기업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줄을 그을게요. 자, 무과실 책임이라는 예외를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인 위험을 초래했을 때 과실이 없어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자, 요 글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법의 기본 원리 근대와 현대를 비교해서 살펴봤는데요. 주의할 점은 근대민법의 세 가지 원칙이 폐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만 현대에서는 이 원칙에 예외가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정된 민법 원칙을 통해 이전보다 폭넓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근대 민법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현대 민법 원칙들이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성격을 비교해보면 근대 때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면 현대 때는 공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원칙이 수정되었다는 거. 요거에 초점을 둬서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